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커말 2급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자주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드렸었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이기적 출판사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출제 기준이 100% 반영된 내용이고요. 교재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교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 추가된 스위치 함수와 ifs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기출 유형 문제 6회분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영진닷컴과 협의하에 문제는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풀이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실기시험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영진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직접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은요, 시트 1, 2, 3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기본 작업 1시트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다른 문제를 다 푸신 후에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글과 영문, 숫자, 기호 모두 섞여 있거든요. 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셀 서식 문제 5문제입니다. A1셀부터 I1셀까지 영역을 셀 병합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의 크기 15, 밑줄 지정하면 됩니다. 범위 잡겠죠. A1셀부터 I의 1셀까지 정확하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병합을 하라는 얘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을 문제를 보여드리느라고 좀 줄여놨더니 제 버튼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라고 이름이 표기가 되실 겁니다.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 궁서체로 선택하겠습니다. 크기는 15포인트입니다. 제가 글자 크기에 11포인트를 클릭을 했더니 목록에 15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써주셔야 되죠. 안에 클릭하셔서요. 11이라고 입력되어 있던 것을 지우고 15를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쳐주셔야 설정이 됩니다. 숫자만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밑줄, 글자의 밑줄이니까요. 이 밑줄 버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글꼴 부분에서 3가지 설정했습니다. 2번 문제 D4에서부터 H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1000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1000원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 얘가 나와 있네요. 만약에 150만이라면 1500 1000의 배수로 뒤에 03개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숫자 뒤에 1000원이라고 사용자 지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00의 배수로 표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1000원이라는 문자가 표시가 또 돼야 되겠습니다. 자, D4부터였죠. D4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놓고요. 이 수치들이 보면 전부 다 공이 4개, 5개 붙어 있거든요. 너무 공이 많으니까 1000의 배수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가신 후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갑니다. 1000 단위 구분 기호도 넣어야 하니까요. 샵, 콤마, 샵샵 0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대로 그냥 두시면 숫자가 그대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1000의 배수로 공 3개를 생략을 할 거예요.
샵 콤마 샵샵 0 뒤에 커서 클릭해 놓으시고 쉼표 콤마 찍죠. 그러면 위에 보기 창에 벌써 1000단위가 생략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0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정확하게는 1000원에 쌍따옴표를 넣어 주시면 텍스트가 더 안정적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1000의 배수가 아니고 100단위로 공을 6개를 생략을 해야 한다면 이 뒷부분에 쉼표를 한 번 더 넣어 주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6개의 자릿수가 다 빠져버리면서 맨 앞자리만 표시가 되겠네요. 지금은 지우고요. 1000원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샵 콤마 샵샵 0 콤마 1000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3번 문제. A4셀부터 A11 영역에다가 설계사 명의라고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A4셀부터 A11 범위죠. 블럭 잡아 놓으시고요. 상단 부분에 이름 상자에 A4라고 입력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설계사명 띄어쓰기 주의하셔서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엔터. 4번이요. A3부터 I3셀에다가 가로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스타일 굵게 하고요.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배경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A3셀부터 I3셀 옆으로 쭉 블럭 잡을게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니까요. 홈 메뉴의 윗부분에 맞춤해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세로 위, 중간, 아래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입니다. 가로 맞춤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겠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부분에 첫 번째 가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굵게 되고요. 글꼴색 표준색 파랑이네요. 글꼴색 표준색에서 파랑 선택하고 배경색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두리입니다. A3부터 I12까지 전부 다 모든 테두리. 자, 글꼴 부분에 있는 테두리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고요. B의 12셀과 C의 12셀 그리고 I12셀은 대각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떨어져 있는 I12셀은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같이 범위를 잡았고요. 마지막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꼭 선택이 되지 않은 것처럼 테두리만 잡혀 있지만 함께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가시고요. 테두리에 가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사선이 있죠. 클릭해 주시면 두 개 다 클릭해 주시면은요. X 표시로 대각선 두 개 넣었으니까요. X 표시로 대각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 금방 진행이 됐어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고요. 1000의 배수로 표시하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콤마로 배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3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A4부터 H11 영역에 대해서 조건이 나옵니다. 순이익이 10,000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40,000 이하여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할인율은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에 모두 합당하다면 행 전체의 글꼴색을 파란색으로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로 바꿔주는 조건부 서식을 작업할 겁니다. 조건에서요, 이면서라고 했어요. 모든 조건이 다 합당해야만 서식을 적용을 할 거니까요. AND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함수 이름을 알려주네요. 그리고 규칙 유형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하고 한 개의 규칙 가지고 만드시오라고 조건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실 때는요. 내용의 범위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화면을 잘 보여드리려고 확대를 했더니 화면에 샵 표시가 됐죠. 이 샵 표시가 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셀의 너비에 비해서 입력된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셀 너비 같은 경우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따로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글씨가 잘 보여지도록 조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확대를 많이 안 하실 테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조건부 서식할 때 필드명은 잡으면 안 됩니다. 본문 내용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만 서식을 꾸밀 거니까요. A4셀부터 H11셀까지만 블럭 잡으시고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 들어갈 거고요. 새 규칙을 만들어 줄 겁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라고 했고요. 수식은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AND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죠. 등호 먼저 쓰시고 AND,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수식 입력해야 하는데요. 조건이 순이익이 10,00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어디 있나요? 화면이 가려져 있네요. 자, 조건부 서식 창을 좀 옆으로 빼놓고요. 순이익의 첫 번째 값인 H4셀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이익에서 H4셀만 클릭을 했지만 알고 보면 H4부터 이 하단에 어디죠? H11까지 각각의 값을 비교를 해서 이 값이 10,000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H라는 열은 고정을 해 놓으시고 4행부터 그 밑에 5행, 6행, 7행, 8행 다른 행 값은 변경이 되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절대 참조를 풀어주셔야 돼요. 셀을 클릭하신 후에 F4번을 누르시면 한 번 눌렀을 때는 행이 고정되고 다시 한번 F4번을 누르면 열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10,000 이상이다. 조건 넣어주시면 되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00보다.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콤마 찍고요. 그 다음 조건은 또 순이익이 40,000 이하이면서 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순이익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하고 F4번을 두 번 눌러서 열만 고정하고요. 40,000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작거나 같습니다. 40,000보다. 콤마 찍고요. 마지막 조건은 할인율이 10%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역시 할인율의 첫 번째 값 F4를 클릭하시고 F4, 키보드의 F4번 두 번 누르셔서 혼합 참조 상태에 F10만 고정하시고요.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10%. 가로 닫을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라면 어떻게 꾸미라고 했어요? 서식에 들어가서요. 글꼴의 색상을 표준의 파랑으로 하고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로 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요. 의외로 감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식은 잘 쓰시는데 서식에서 색깔을 잘못 고르시거나 아주 간혹 기울임꼴을 굵은 기울임꼴로 아니면 굵은 기울임꼴을 그냥 기울임꼴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해당하는 조건에 우리가 입력해준 조건에 맞는 값들만 서식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라고 커서에다가도 하이라이트 효과를 넣고
확대를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진행을 했더니 커서가 조금 깨짐 현상이 있어서요. 하이라이트 효과는 없앴습니다. 커서 잘 확인하셔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 문제입니다. 표 1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이용하여 제품명을 표시를 할 건데요. 조건을 보니까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S이면 컴퓨터고요. T이면 프린터고요. R이면 스캐너라고 합니다. 요번에 새로 추가된 스위치 함수와 라이트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담 넣을 부분인 D3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시고 스위치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할 건데요.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컨트롤 A라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함수 마법사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요,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요. 어떤 식이 들어갈 건지 말 그대로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평가될 식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무엇이냐 그걸 평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문자를 출력을 하려면 이 제품 코드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출력하면 그게 마지막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문자를 출력하는 라이트 함수를 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이름 상자에 화살표 클릭하시면은요. 함수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함수 추가 클릭하시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으시면 목록에서 찾아서 쓰셔도 됩니다. 함수 추가. 라이트 함수를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목록에서 나는 영어 타자 입력하는 게 속도가 좀 느리다 하시면은 밑에 범주 선택을 모두로 해 놓으시고 알파벳 순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라이트 함수 찾으시고 확인. 어떤 문자의 오른쪽에 몇 글자를 출력하겠느냐 하는 거죠. 텍스트는 현재 출력하고자 하는 제품 코드 A3셀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한 글자만 가지고 오면 그게 마지막 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위에 스위치 함수로 돌아갑니다. 수식 입력줄에 있는 스위치 함수 사이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그 함수로 돌아가죠. 식은 만들었어요. 탭키 누르셔서 다음 인수칸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입력한 식의 문자가 값이 뭐라면 대문자 S라면 그 리절트, 결과는 컴퓨터이다. 탭키. 두 번째 값 T라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프린터이다. 탭키요. 이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값이 R로 출력이 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값은 스캐너이다. 식을 직접 입력을 하신다면 큰 따옴표를 또 붙여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자, 스위치 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첫 번째 인수에다가는 해당하는 식을 입력해 주시고요. value에는 값, 그 값일 때 출력할 값. 또 그 다음 value는 내가 찾은 값, result는 또 그 값에 해당하는 출력할 값. 반복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결과 출력되고요. 바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보험금을 이용을 해서 인상 여부를 표시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새로 추가된 ifs 함수입니다. ifs 함수가 없었다면 if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하셔야 하는데 ifs 함수를 사용하시면 함수 하나로
여러 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보험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 인상시킬 거고요.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인하,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만약에 이게 if 함수였다면 if를 2번 넣어줬어야 되겠죠. 자, 바로 진행해 볼게요.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ifs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사고 보험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200만 원. 그러면 보험료 인상한답니다. 그 조건이 true라면 출력할 값을 써주죠. 자, 또 조건씩 넣어줘야 됩니다. 보험료 인상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사고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요. 여러분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작기만 해야 되니까요. 부등호를 작은 것만 넣으셔야 돼요. 같다는 넣으시면 이하가 되니까 옳은 답이 아닙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이 조건이 true라면 뭐라고 출력할 건가요? 보험료 인하할 겁니다. 자,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했거든요. 조건이 없을 경우 나머지 모든 true 값은 어떻게 출력할 건가요? true라고 조건에 써주시고 그 해당하는 나머지 값들은 그 외의 값들은 공백입니다. 큰 따옴표 2개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조건 넣고 조건에 출력할 값, 조건 넣고 조건에 출력할 값, 조건 넣고 조건에 출력할 값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표 3에서 고객들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표 보니까요. 김태영이라는 고객이 1987년 6월 21일 태어났는데 생년월일은 알고 있지만 이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출력하고 싶은 거죠. 요일의 계산 방식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데요. 방식을 다 알려주네요. 월요일과 같이 그냥 월, 화, 수, 목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처럼 문자열 전체로 표시를 하셔야 하고요. ifs 함수와 weekday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넣을 부분에 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시고 ifs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열겠습니다. ifs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죠. 우리는 weekday 함수로요. 우선 요일을 숫자로 출력을 할 겁니다. 2번 방식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월요일부터 숫자 1, 화요일은 숫자 2, 수요일은 숫자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는 월요일로 변경해 주면 되는데 어차피 ifs를 사용을 하니 value if true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요일을 문자로 써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weekday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 클릭하셔가지고요. weekday 함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고 싶은 요일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지금은 김태영의 생년월일인 B15셀이 되겠습니다. 자, 리턴 타입은 문제에서 제시해줬죠. 2번 방식으로 지정해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 2, 3, 4, 5, 6, 7로 표시하는 유형 2번을 사용을 하겠다. 자, ifs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에서 출력한 값이 이 값이 숫자가 만약에 1이라면 우리가 유형을 형식을 2번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2번 방식은 월요일부터 1, 2, 3, 4로 출력이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1이면 이 날은 월요일에 해당이 하는 거죠. 자, 이 작업을 일요일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위에 식 복사해서요.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 인수에다가 컨트롤 V. 이번에는 B15셀에 있는 날짜의 요일을 구할 건데 당연히 두 번째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1, 2, 3, 4로 출력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 결과가 2라면 화요일인 거죠. 계속해서 이미 첫 번째 인수 범위를 잡아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조건 창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숫자 1이었던 것을 3으로 바꾸고 탭키 눌러서 숫자가 3일 경우에는 이 날짜는 수요일이라는 의미이다. 탭키 눌러서 컨트롤 V 4라면 결과값이 4라면 탭키 눌러서 목요일이라는 의미이다. 또 탭키 눌러서 컨트롤 V요. 5라면 탭키 금요일이라는 거고요. 탭키 눌러서 컨트롤 V 6이라면 탭키 눌러서 토요일인 거고요. 마지막 일요일 남았습니다. 컨트롤 V 7이라면 탭키 눌러서 일요일이다. 자, 문제에서 2번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위크데이 함수에서 날짜 찍고 2번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2라고 입력했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로 출력되는 형식을 사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ifs의 조건에다가 요일을 출력을 한 다음에 그게 1이라면 그 숫자는 월요일을 의미한다 라고 출력할 값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입력을 해준 겁니다. 마지막 일요일까지 모두 작업을 하셨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식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식에 인수 넣는 방법이나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표 4번. 부서별 실수령액을 이용하여 영업부의 실수령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평균이면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하라는 함수는 에버리지가 없고 sumif와 countIf뿐입니다. 이 얘기는요. 영업부의 실수령액을 모두 sumif로 더한 후에 영업부가 몇 개인지, 영업부의 값이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하면 그것을 나누기를 하면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니까 평균이 되는 거겠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sumif 인수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요. 범위를 잡아 주셔야 하는데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할 값들의 범위입니다. 문제에서 부서별 실수령액을 이용해서 영업부의 실수령액 평균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서 중에서 영업부인가 아닌가가 조건이 되는 거죠. 이 sumif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필드명은 잡으시면 안 되고 값에 해당하는 G15에서부터 G25까지만 범위를 잡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크리테리아는 어떤 조건이냐 하는 거죠. 조건은 영업부이어야 합니다. 방금 잡은 범위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영업부의 실수령액만 더할 것이다. 자, 마지막 sum range예요. 그러면 어디를 더할래? 실수령액을 더할게. 자, 첫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두 번째는 조건, 마지막은 더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영업부의 실수령액 합계가 나왔어요. 확인해 보고요. 지금 나온 값은 합계니까요. 여기에다가 개수로 나누기를 하셔야 평균이 됩니다. 위에 이 수식 입력줄의 맨 마지막에 커서를 클릭을 해 놓으시고 엑셀에서 나누기는 슬래시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count if
컨트롤 A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count if 함수는 sum if 함수와 동일한데요. 더할 범위만 없다는 것 뿐이지 조건 범위 잡고 조건 쓰면 알아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겠네요. 조건은 부서들 중에서 어떤 부서요? 영업부인 거예요. 영업부를 아까는 직접 썼는데요. 직접 입력하기 힘드시면 해당하는 값을 그냥 클릭을 하셔도 조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부는 4개의 부서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평균 값은 275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계산 작업의 마지막 표 5번 지역별 판매 이익을 이용을 해서요.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 평균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구할 거예요. 반올림 하셔야 하네요. 라운드 업이고요. 평균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 이익을 이용을 해서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의 평균을 내라고 하네요. 조건이 서울 지역 것만 판매 이익 평균 내라는 거죠. 자, 반올림 하려는 라운드 업 함수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인수의 넘버에서는 구하려고 하는 숫자나 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디에버리지로 이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 평균을 구해야 하니까요. 디에버리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디에버리지 선택해서 확인.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전체 데이터 범위죠. 이때는 필드 명까지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sum if나 average if나 count if는 조건 범위 잡으실 때 내용만 잡는 거지 필드명 잡지 않죠. 그런데 daverage, dsum, dcount 같은 함수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필드명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다 자료로 잡으셔야 됩니다.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명인데요. 여기에서는 판매 이익의 평균을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 판매 이익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지역이 서울 지역인 것,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 평균 구한다고 했거든요.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조건 쓰실 때도요. 아까 문제 풀 때처럼 그냥 영업부라고 딱 찍어만 주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 쓰실 때 지역이 서울이다 라고 범위를 필드명과 함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역이 경기도인 것에 판매이익 평균 구하고 싶으면요. 다른 위치에다가 지역이 경기인 것 붙여서 만들어 놓으신 후에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부분을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라운드 업 함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 디지트에서요. 어느 자리에서 올림할 건지 네, 업이니까 정확하게는 올림이 되겠네요.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 업은 올림입니다. 보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올림이나 올림이나 내림을 하실 때 정수로 표시하고 싶으시면 이 넘 디지트에다가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올림할 때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이면은 마이너스 2, 지금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셀 서식 천 단위 구분 기호 넣어도 되나요? 넣으면 감점되나요? 아니면 안 넣으면 감점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상관은 없고요. 여기에서는요. 해주셔야 되는 건 중요한 게 요게 있어요. 숫자 뒤에 원을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천 단위 기호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원을 넣으라는 것은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넣으셔야 하죠.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라고 하는 기호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7번 그리고 입력하고자 하는 문구를 큰 따옴표로 넣어주신 후에 엔터 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되시면 되세요. 천단위 기호 안 넣으셔도 됩니다. 천단위 기호 넣으려면요. 사용자 서식,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이용하셔야 되니까요.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원만 포함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5개 풀어봤고요. 이번에 풀어본 기출 유형 문제 6회에서는 스위치와 ifs 함수가 3문제나 나와서 요 회차로 연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2급 실기에서 함수거든요. 연습하실 때 함수 문제를 3개 이상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입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영업 현황 표를 이용하여 대리점명 판매 사원은 행, 제품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에다가는 외상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을 한 후에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어디부터? H3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을 표시할 거고요. 평균 서식은 값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과 소수 한 자리 표시하랍니다. 그리고 평균 외상 매출액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다 작업을 하시고 나면 문제에 제시된 이 피벗 테이블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시면 10점 모두 획득하실 수 있고요. 특히 분석 작업 1과 2번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업 현황 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표 안에 값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삽입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피벗 테이블 삽입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기존 워크시트 체크, 위치는 H3셀부터 라고 했었죠. H3셀 클릭하시고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피벗 테이블 필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대리점 명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죠. 판매 사원 드래그해서 행으로 갑니다. 제품명은 열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값에다가는 외상 매출액을 넣을 건데 외상 매출액을 넣고 보니까 평균이 아니고 합계입니다. 바꿀게요. 이 값에 넣은 외상 매출액에서 오른쪽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값필드 설정 들어갈 거예요. 평균으로 함수 바꿔주시고요. 아까 지시사항에 평균 서식을 값필드 설정에 들어왔을 때 천단위 구분기호랑 소수 한 자리 넣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클릭하셔서 숫자 범주에 가시면 천단위 구분기호 넣으실 수 있고 소수 자릿수 한 자리로 올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 바꿔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요.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가 있으면 위에 메뉴 중에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활성화 되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꾸밀 수 있는 디자인 메뉴인 거죠. 여기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죠. 클릭. 부분합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부분합 클릭하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그룹 하단입니다. 상단 아니고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클릭. 자, 아까 평균 서식 지정하는 건 했으니까요. 이제는 요 부분 해야겠네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요. 이 총합계 메뉴에서요. 행의 총합계를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열의 총합계만 넣겠다는 겁니다.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신 후에 요약 및 필터에서 표시하고 싶지 않은 총합계는 체크를 해제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오른차순 정렬만 하면 마무리 되겠네요. 평균의 외상 매출액의 총 합계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보시면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버튼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에어컨과 냉장고의 순서가 바뀌면서요. 총 합계 값이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이시트입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네요. 간단한 문제죠. 표 1번, 2번, 3번에 대한 품명별 판매 수량과 매출액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을 구하셔야 되네요. 자, 품명도 참조해야 하고 판매 수량과 매출액도 참조를 해서요. 혹시라도 다른 표에 판매 수량과 매출액이 없다면 매출액 외에 다른 값이 있다면 그 값들은 이런 단가 같은 필드는 제외하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표 4, 결과 넣을 부분, 통합할 부분 표 범위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통합이라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통합 버튼, 데이터 도구에 있습니다. 통합 클릭하시고 아까 함수를 평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평균 선택해 주시고 참조할 표는 표 1번 범위 지정해서 추가하고 표 2번 범위 지정해서 추가하고 표 3번 범위 지정해서 추가하고요. 참조할 때 사용할 레이블은 왼쪽에 있는 열과 위쪽에 있는 첫 번째 행 모두 참조해서 값들을 통합시킨 거죠. 그래서 사용할 레이블 두 개 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통합 간단하게 진행됐네요. 데이터 통합할 표 블럭 잡고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 클릭하셔서 함수 고르신 후에 범위 잡고 추가하셔서 사용할 레이블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화면 조금 크게 놓고 작업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요. C4부터 D10 영역에 대해서 통화서식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드셔야 하는데 매크로 이름은 통하고요. 우선 도형을 삽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기본 도형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도형 안에다가 텍스트 통화라고 입력하셔야 되고 그 도형을 동일 시트에 H3부터 I5에다가 만드셔야 됩니다. 순서는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도형을 먼저 넣어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걸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 삽입하셔야 되죠. 제 화면은 지금 3분의 2 정도로 줄여져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보니까 도형이 있어요. 기본 도형에 있는 다이아몬드 도형 클릭해 주시고요. H3부터 I5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셀에 정확하게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커서를 먼저 떼시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떼세요. 안에다가 글씨 쓰셔야 되죠.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통화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수험생분들이 자주 해주시는 질문 중에 도형에다가 텍스트 입력하고 나서 글자 색깔이나 정렬 물어보시거든요. 지시사항이 없는 부분은 채점 대상이 아니므로 작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들어가신 후에 매크로 이름은 통화라고 했거든요. 통화 입력하시고 지금부터 매크로를 기록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록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문제에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고 했죠.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출제됩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인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할게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정지 버튼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작업합니다. C의 4부터 D의 10까지 통화 서식 지정해야 되거든요. 자, 위에 표시 형식에 회계라고 되어 있던 부분 클릭하셔서 그냥 통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다 끝났네요.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고 왼쪽 하단에 매크로 기록 정지 버튼 중지해 주시면은요. 매크로 기록 끝났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방금 작업한 통화 형식을요. 다른 형식으로 바꾼 후에 통화 매크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통화 형식으로 매크로가 작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총요금이라는 매크로 만들어야 됩니다. 총요금을 계산하는 매크로인데요. 이것도 도형을 먼저 넣어야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기본 도형의 배지, 이 녀석이죠. 클릭하셔가지고요.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H7부터 I8까지 드래그 하셔서 커서를 먼저 떼고 Alt키 떼면 정확하게 입력이 된다. 텍스트 총요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글씨 바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의 이름은 총요금.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죠. 기록 클릭하시고요. 확인 클릭하시고 총요금 계산하겠습니다. 이 4셀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요. 총요금은 등호 쓰고 사용요금 클릭하고 더하기 세금이 총요금을 계산하는 수식이네요. 엔터키 치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겠습니다. 샵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제가 화면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시험 때는 괜찮으시고요. 이 샵으로 나와서 열 너비가 좁아서 샵으로 나오시는 것은 열 너비 조정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점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매크로 중지하셔야 되죠.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다음 작업을 그냥 중지하지 않고 매크로가 녹음이 아니죠. 녹화 중인데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록을 반드시 중지하시고 다음 작업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총요금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지워보고요. 총요금 매크로 버튼 클릭해보면 계산 결과가 출력이 되네요.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어디서든지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1번 주택예금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 추가하랍니다. 그러면 주택예금 범위요.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차트 내용 있는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자동으로 주택예금 데이터가 추가가 되죠. 2번 보통예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차트 종류를 변경한 보통예금은 보조축으로 지정까지 할게요. 보통예금이 차트에 보니까 범례 색깔을 보니까요. 파란색 막대가 보통예금이네요. 파란색 막대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십시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자, 어떤 계열이냐면 보통 예금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1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팝업 창으로 이름이 뜨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보조축으로 변경해야 하니까 보조축에 체크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벌써 2번, 3번까지 다 해결이 됐네요. 차트 제목 넣어야 하고요.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 제목은 글자 모양 바꾸셔야 하는데 여기에 이 차트 레이아웃에 없는 요소를 추가를 하실 때는요. 위쪽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 푸시다가 위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무심결에 차트 바깥 빈 셀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표시가 안 되겠죠. 차트 안쪽에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해 놓고 위쪽 메뉴를 보시면 차트 디자인 메뉴와 서식 메뉴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차트 디자인에서요, 차트 요소를 추가해 줄 거예요. 먼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위에다가 넣어야겠죠. 차트 제목 들어갔네요. 넣은 김에 블럭 싹 잡아가지고요. 넣어줄게요. 내용도 지점별 수신현황. 자, 테두리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은 홈에 가셔서요. 궁서체 선택해 주시고요. 찾기 힘드시면 위에다가 글씨 직접 쓰셔도 되세요. 궁서체라고 쓰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글자 크기 15포인트고요. 15포인트 없으면 포인트 숫자 지우시고 직접 쓰고 엔터키. 굵게도 하셔야 되고 밑줄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궁서체 15포인트 굵게 밑줄 모두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도 제목을 넣어야 되네요. 다시 한번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요. 차트 요소 추가하시고 축 제목 넣어볼까요? 기본 가로부터요. 그랬더니 하단 부분에 축 제목 들어갔네요. 축 제목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 보니까 지점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점. 자, 그리고 또 차트 요소 추가하죠. 축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세로 축 제목. 자, 왼쪽에 축 제목 들어갔습니다. 블럭 싹 잡으셔가지고 금액이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을 썼는데요. 우리가 입력한 축 제목은 옆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반듯하게 금액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제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더블 클릭해서 이 축 제목 서식에서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이 텍스트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텍스트 방향을 270도로 회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가로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시사항은요. 차트 제목, 축 제목, 그리고 제목의 서식 한 개라도 틀리면 이 점이 또 깎이겠죠. 실수 없이 작업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범례 지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범례인 거죠. 선택하셔서요. 홈에 가셔서 글꼴 궁서로 해주시고요. 여러분 글꼴 고르실 때요. 궁서체랑 궁서는 다르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범례는 궁서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위치 바꾸라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세로축 제목을 바꿀 때 축 제목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이 떴잖아요. 그래서 범례를 선택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범례 서식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범례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위쪽으로요. 혹시라도 범례 서식이 저는 뜨지 않아요 하신다면 아까 작업했던 것처럼 범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서식, 해당하는 요소의 서식, 지금은 범례 서식에 들어가시면 이런 위치나
방향 같은 것들, 색상 모두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6회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새로 추가된 스위치 함수와 ifs 함수가 계산 작업 문제에서 출제가 되어서 이 6회 기출문제를 먼저 풀이해 봤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로 문제를 풀이 작업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풀이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